100페이지에 보시면 AI, NI, P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하는 공학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게 구현적인 측면이 됐던 아니면 좀 인문학적인 측면이 됐던,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구성적 인공지능이라는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그래서 구현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때도 필요한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성적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정보 철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정보 철학으로 제가 얘기하는 구성적 인공지능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구성적 정보 철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던 구성적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표현해 드리는 걸로 이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정보 철학이라고 주로 이제 필로소피 오브 인포메이션, 이게 파이죠. 파이라고 부르는데, 톨리디 정의에 따르면 정보의 개념적 성질과 원칙 그리고 그의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활용과 과학을 포함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철학적 문제의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싶어 한다는 개념으로 정보 철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드릴 수는 없고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정보 철학 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 리볼루션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턴, 전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써놓은 게 더 재밌어요. 코페르니쿠스, 다윈, 그리고 프로이드, 그리고 정보.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프로이드가.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은 점에서 아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보 철학 그 아래쪽에 주장이 있는 아래쪽입니다. 정보 철학은 자기가 보기에는 필로소피아 프리마다, 제일 철학이다. 왜? 이게 자기가 하는 철학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 제일 철학이라는 게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것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정보 철학이라는 말을 사실은 프로이트가 처음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의 본과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A, B, C 이제 세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의 문제나 새로운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주고, 옆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의가 되어봐야겠죠. 이게 실제로 하나의 본과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103페이지 위 정보 철학에 보시면은 인공지능 철학이 자기가 보기에는 정보 철학의 프리머처한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철학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된 게 인공지능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철학, 그 다음에 정보 철학이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경고도 좀 있습니다. 이게 과학 철학, 이것도 철학의 본과에 속하시는 분이니까. 10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게 기교율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정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전의 정보는 출판에 관련된 게 정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보에 대한 가장 많이 쓰는 샤논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정보 철학이 아니다. 물론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이건 정보 철학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통합된 이론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뒤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못하다가는 정보 철학이 철학이랑 구별이 안 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논점을 잘 잡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까만구시로 표시된 거 보면은 정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원리와 개념들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 정보 철학이 가지는 위상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정보 철학의 개념적 성질, 그래서 리얼리티로서, 그 다음에 리얼리티로서 리얼리티에 대한 것, 리얼리티 위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프롤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 철학의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여기 앱스트랙션입니다. 앱스트랙션. 근데 여기 보면 이 앱스트랙션은 제가 컴퓨터를 해서 그런지 이 앱스트랙션은 그런지가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컴퓨터에서 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순전. 사실은 컴퓨터 공학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고요. 심지어는 본인으로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도 가지고 왔다고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읽어보면 전산학 책이 아니냐, 말로 풀어서 정산학 책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입 드 베리어블, 어브저버블, 뭐 LOA, 뭐 비헤이비어, 모델 리액트 A, 뭐 그레디언트 오브 앱스트랙 전부 다 사실은 컴퓨터 쪽 특히 시뮬레이션 얘기 주로 갖다 쓴 이론이 짜이글러라는 시뮬레이션 학자의 걸 가져다 썼는데 별로 그렇게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매우 친숙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이것들이 만들어지느냐 관련된 것들이죠. 이게 살짝 살펴보면 다는 볼 수 없지만 시스템의 속성, 그다음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다음 내부적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다이나믹스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보처럼 아까 얘기했던 게 좀 나왔는데 여기 아까 나오네요. The risk of becoming synonymous with 필로소피랑 같아질지도 모르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잘 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정보적 문제나 설명에 대한 것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철학을 재미나게 부르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컨셉추얼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공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롤리디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친숙한 개념을 가져다 쓰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이 써놨는데 여기 정보 철학의 18개의 문제를 해놨어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힐버트가 만들어 놓은 21개인가? 철학의 문제, 아니 수학의 문제와 비슷하게. 그래서 너무 작게 써놔서 이게 좀 애매하지만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정리를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당 부분은 여기 어널리시스, 세멘틱스, 인텔리전스, 네이처, 그다음에 밸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다 문제로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거죠,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살펴본 정보 철학이고요. 결국은 이 얘기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정보 철학적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시간이 이제 충분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주 짧게 그냥 뜻만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도록 하려는 방법인데 이게 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레퍼런스는 사람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강아지도 똑똑하고 돌고래 원숭이 다 똑똑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것은 당연히 사람과 같은 수준과 사람과 같이 공존해야 될 거고 심지어는 더 능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지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만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 똑같은 필요는 없지만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는데 인간지능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모델이 필요하고 그거의 상당 부분은 인지과학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공지능의 그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정보 철학의 그 앱스트랙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딥러닝의 뿌리라는 인공신경망은 인간이 그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적 현상의 그 서브스트레이트, 서브스턴스에 해당되는 것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게 발전해 온 것들은 진화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그 지능이라는 것을 볼 때 인공지능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것들도 나름대로의 앱스트랙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고집을 부리고 있다. 딥러닝이 굉장히 요즘 뜨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충분히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의 논리 이론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말씀 많이 드리는 게 10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딥러닝을 사용한 인공지능인데 이제 이걸 보통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걸 보고 있으면 얘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직접 하고 뭐 천대의 GPU를 돌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좀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까 정보 철학 말씀드릴 때 사실은 상당 부분 정보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전산학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델이랑 아주 유사해요.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려는 대상에 대해서 모델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것 또는 사람에 있는 지능이라는 것도 정보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모델링을 가지고 적응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정보철학,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정보철학 안에서도 유효할 뿐더러 하나의 입장으로도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철학 안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제목이 생명적 존재라는 말씀을 초반에 드렸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걸 꼭 주체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에이전트여야 되고 에이전트는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여야 되는데 여기에 주체는 단순히 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내고 처리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지능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이 됐든 자연지능이 됐든. 근데 심지어는 뭐 프로디스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년 동안 있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게 외부 대기와 뭐 그다음에 열 온도에서 부서지죠. 이거 상호작용인가요? 다 아닌 거죠. 앱스트랙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그러면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심지어는 뭐 플리티스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년 동안 있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게 외부 대기와 뭐 그다음에 열 온도에서 부서지죠. 이거 상호작용인가요? 다 아닌 거죠. 앱스트랙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그러면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이 바이올로지컬한 생명일 필요는 없지만 컴퓨테이셔널하게 내려진 정의의 생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인공지능이 되려면 그런 컴퓨테이셔널 라이프한 인공지능이어야 된다. 라이프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고성능 인공지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보는 결국 유명한 정의죠. 차이로부터 구별과 지칭을 해내어야만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구별하고 지칭하는 존재가 뭐 생명 또는 컴퓨테이셔널 쪽에서 얘기하면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인지적 체계로서의 자기 생산 체계, 그다음 사회적 체계로서의 자기 생산 체계는 하나는 아까 뭐 발표도 있었지만 embodied mind 얘기하던 바레라, 마트라나에 같은 그 개념이고 이거를 사회적인 체계에서 적용한 사람이 루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1페이지, 112페이지, 111페이지까지가 이게 이제 구성적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쪽에 있는 그 원래 아이디어는 오토포에시스라고 마투라나와 바레라가 만든 개념으로 나왔고 이게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때는 1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능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능의 재료는 뭐고 지능의 기반은 뭔지에 대한 것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2페이지에 보시면 구성적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동기, 욕망, 정서, 아까 얘기 나왔던 의식, 자의식, 자아, 자유의지들도 일종의 다 모델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고요. 여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따지자면 112페이지에 나오는 심볼 그라운딩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심볼 그라운딩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심볼 그라운딩은 생명적 존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애벌레가 하는 심볼 그라운딩 수준과 사람이 하는 그라운딩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고 이것들이 문화적으로 재생산이 돼서 심볼이 어떤 기호화되어야만 내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언어나 그 개념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고요. 사람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는 같은 심볼 그라운딩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율적 주체 인격들이 로봇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아마 자기들 심볼 그라운딩을 만들어내겠지만 그들이 우리와 의사소통하려면은 우리와 같은 심볼 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아마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이유로 알파고가 자기 걸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부를 심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리즈닝만. 그래서 요즘 다파나 이런 데서는 설명 가능한 AI를 하려는 과제가 이미 나왔고 한국에도 나왔어요. 한 39억짜리로 나왔는데 근데 그거 뚜껑을 또 열어보면 이게 또 다른 신경망이야. Deep Explanation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진정한 설명은 아닌 거죠. 물론 인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슈퍼 인텔리전스가 돼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심볼 그라운딩이 우리랑 같아야 공감도 일어나고 의사소통도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런 심볼 그라운딩은 소셜한 거지 절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구성주의적 인공지능을 할 때 사회적으로는 루만과 같은 자기생성체계 이론이 사회에 적용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과학적이나 생명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바레라 이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과 구현 가능성과 논의가 정보 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로 바라보자. 주장을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